이슈를 통해서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올해 들어서 유난히 파생상품 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DLF 사태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해외 금리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DLF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서 소송이 잇따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에서는 피해를 배상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사태는 일단락되는 걸까요? 내용 들여다봅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고요.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구체적으로는 DLF 판매 금융사에 대해서 이 투자 손실의 40%에서 80% 정도를 배상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매체 보도를 보시면은 분쟁 조정 사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80% 배상 비율에 해당되는 피해자는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이거나 혹은 치매 환자 이럴 경우에 80%에 해당이 돼서 투자자들의 원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은행 측의 반응은 무덤덤합니다. 배상 절차를 조속히 시행할 거라는 건데요. 이번에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가 반응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크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증권가에서도 이런 내용들 지금 배상을 하더라도 이 두 기업에 크게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좀 끊이지 않는 그런 분쟁 문제들 잇따르고 있는데 하지만 DLF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최대 배상 80%는 말장난이다. 기본이 20%인데 이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판결에 불과하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DLF 상품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한 피해자는 배상 비율 기본이 20%라는 것은 피해자를 우롱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결정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많은 헤드라인을 보면 금감원이 80% 역대 최대 배상 뭐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이번에 좀 강하게 처벌을 한 것 아닌가라고 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들여다보면 피해자들은 이것으로는 아직 멀었다. 80%에 해당되는 피해자들은 정말 극소수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까지 좀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먼저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죠. 전문가님, 네. 꽤 됐습니다. DLF 사태 지금까지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이 사태의 시발점은 어떤 거였는지 좀 개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DLF라는 게 뭐냐면 이제 파생 결합 펀드라고 그러는데요. 펀드니까 이제 일반 그 은행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고 개인 투자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펀드는 일정 수준 내가 이제 이 파생 결합이니까 이 펀드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그 어떤 이제 그 지수하고 그 지수가 일정 수준 밑으로만 안 빠지면은 수익이 나요. 근데 그 지수가 일정 수준 밑으로 빠지면 원금 손실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펀드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위험성이 좀 있죠. 네. 이제 그런 펀드인데, 2017년도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글로벌 시장이.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채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채권 쪽에는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었죠. 네. 빠져 있었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주식시장 계속 좋을 것 같으니까 그쪽에다 담가 놓으면은 네. 뭐 크게 흔들리지만 않으면 무조건 수익 납니다. 이러고 판 거예요. 은행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팔았는데 근데 이게 예상치 않게 주식시장이 빠지면서 채권 쪽으로 수요가 몰렸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독일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수요가 막 몰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은 금리는 빠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막 손실률이 엄청나게 막 여기저기서 막 커지다 보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났었는데 이제 손실 수준 추정 이제 표가 아마 나갈 겁니다. 보면 A은행, B은행 돼 있는데 A은행이 이제 우리은행이고요. B은행이 이제 KB 하나은행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독일 국채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신문에서 보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면은 9월 25일 기준으로 예상 손실률 보시면은 96.9%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뭐 원금 다 날아간 거죠. 100만 원 투자했으면 4만 원 남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근데 실제로는 이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전체 이제 예상 확정 손실률 보면은 88.5%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이제 중간에 이제 환매하신 분도 계시고, 만기 때 이제 손실 확정 이런 것도 다 빼고 나면은, 나중에 만기까지 보면은 이제 88.5%였는데 이것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거 하나를 쳐다보다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더라 이거죠. 영국 CMS랑 연계된 것도 30% 이상, 또 뭐 영미 또 이제 CMS랑 연계된 것도 다 50% 이상씩 지금 손실이 나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은 큰일 나겠다. 이러면서 이제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판결까지 이렇게 나게 된 겁니다. 상당히 좀 세간의 관심이 많이 쏠렸잖아요. 사실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내포하는 것이 결국엔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고, 그리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거기다가 원금이 손실될 만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이 있는데, 이번에 금감원 결정은 일부를 배상을 하라. 결국에는 판매한 쪽에서 잘못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이번에 이제 그 배상을 하라고 이제 결정이 난 부분은 이제 왜 배상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불안전 판매라고 그러죠. 이제 판매할 때 제대로 좀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네. 판매할 때 보면은 너무 그냥 막, 좋아요. 네네. 이래가지고 잘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제 그런 거고요. 요번에 이제 분쟁 조정 신청을 한 건수가 276건입니다. 네. 이 중에서 손실 확정된 것이 210건인데, 네. 손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결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독일 금리가 136건, 영미 CMS가 101건, 영국 CMS가 39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유형별로 나눴습니다. 네. 유형별로 6가지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그 6가지 유형이 이제 표가 나올 텐데요. 네. 보면은 이제 뭐 난청 79세 치매 환자한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들을 수 있을 수가 없었죠. 치매 환자고 이해도 못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배상할 때는 80%까지 배상을 해라. 또 투자 경험이 없는 주부한테 팔았다. 75%까지. 또 좋다고만 했다. 안전성만 강조했다. 40%. 이런 경우가 이제 이 유형은 우리은행 쪽에서 조정 신청이 들어왔던 부분의 유형이고요. 또 KB 하나은행 쪽에서는 기초자산에 대해서 설명 자체를 잘못했다. 65%. 기초자산을 잘못 이해시켰다. 55%. 손실 설명이 없이 이것도 이제 안정성만 강조한 경우죠. 40% 이렇게 돼서 이렇게 6가지 사례로 나눠 놓고 앞으로 이제 손해배상 이제 이런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올 때 이 건에 해당이 되면은 요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이제 배상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좀 내렸고요. 근데 요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쵸. 않는 경우도 있지만 불안전 판매에 관련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충족을 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20%는 배상을 해줘라. 이렇게 지금 결정이 났고, 근데 손실이 났다 할지라도 팔 때 은행이 제대로 설명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배상 책임은 없다. 없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는데도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자의 몫으로 피해가 고스란히 좀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 피해자들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피해자가 별로 없고 우리는 다 20% 정도밖에 못 받을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은행주 두 종목 관점에서 좀 보겠습니다. 뭐 우리은행하고 하나금융지주 지금 실적의 타격이라든지 배상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상 그렇게 이제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은행들 이제 KB 하나은행과 관련된 부분만 증권사에서 이제 뭐 충당금 적립 규모를 좀 추정을 했는데 한 15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0억. 150억 정도 이제 충당금을 적립을 해놓고 배상을 이제 거기서 이제 주면 된다 뭐 이런 거니까 150억 정도면 사실 은행들 뭐 전체 뭐 수익과 매출에 비하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미미하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우리은행은 뭐 이제 추정치가 안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앞쪽에 보면은 손해배상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은행 쪽이 좀 더 크죠. 근데 이제 그거랑 보더라도 2배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300억 미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뭐 오늘 뭐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이게 뭐 엄청난 실적에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죠. 지금 하나금융지주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년 정도 하면은 1조 정도 만들어내는, 순이익을 만들어내는 거대 기업인데, 여기에서 일단 150억 원 정도 충당금 잡힌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양사 이 회사 측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일단 뭐 어제 이제 발표를 하자마자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우리은행에서는
뭐 분조위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고 조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을 해서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하나은행 쪽에서도 이제 그 결정 전적으로 수용하고 배상 절차 조속하게 배상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은행은 이제 올해 10월 초에 올해 그 전에 이제 분조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결과를 수용할 어떻게 나오더라도 결과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뭐 성과 평가 제도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것도 전면 개편을 하겠다. 왜냐하면 성과를 우리은행 직원들한테 얼마나 많이 판매하느냐로 네. 이제 평가를 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 불안전 판매가 예, 일어날 그렇죠. 수도 이제 있어요. 무리한 네. 판매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정하겠다 그랬고 구체적으로 또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숙려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권유한 다음에 좀 기간을 좀 두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 제도도 있고 또 고객 철회 제도라고 해서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철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도 하겠다 그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불안전 판매라고 될 경우에는 전액 리콜을 하겠다. 이런 것들도 시행하겠다라고 지금 은행 쪽에서는 어쨌든 네. 뭐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금감원의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파생시장 측면에서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금감원의 결정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판매자의 투자자 보호 규정 준수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0%의 배상 비율, 이제 이거 보면 역대 불안전 판매 분쟁 조정 사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이제 판매사의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 그다음에 이제 심각한 내부 통제 부실이 이러한 결국은 불안전 판매를 초래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배상 비율에 반영함으로써 판매를 담당하는 금융회사의 책임을 앞으로 무겁게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의 표명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 이런 사태, DLF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또 파생과 관련돼서 이슈가 좀 많았는데 파생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파생 상품인 경우에는 이제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되는 그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생 상품의 판매 행위에 투자자 보호 규정 준수가 엄격히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판매량 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파생 상품의 판매량 감소는 근데 이제 시장에 위축된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동안 과도하게 이루어져 왔던 파생 상품의 판매 행위가 정상화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전 더 타당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파생 상품 시장이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을 갖출 수 있다. 적법한 판매 행위를 통해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부분별한 파생 상품의 판매보다는 투자 적합성을 갖춘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 그럼으로써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이제 유지하는 것,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외형 불리기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내수를 갖춰서 우리 파생 시장도 조금은 성숙할 수 있는 계기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이 DLF 사태 그리고 금감원의 결정이 업계에는 또 양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해당 업체의 배상 금액은 향후 크게 증가할 가능성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어제 손실이 이제 확정된 분쟁 조정 신청 건은 6건인데 그중에 그것은 사실은 신청 건수는 실제로 210건 정도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향후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배상과 관련된 배상 비율이 결정이 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배상 금액은 이제 크게 증가할 가능성들이 높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DLF 상품에 투자한 고객의 수는 실제로 보면 약 3,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액을 보면 1,600억 원 이상 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부분 비율로 배상 금액들이 결정이 된다면 사실 해당 업체의 실적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주가 측면에서 좀 봐야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 신기수 전문가님, 그러면은 금융주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것만 가지고 그렇게 이제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단지 제한적이다. 이제 네.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번에 법률이 그동안에 끌어오던 것이 이제 개정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금소법이라고 하는데 네네. 예,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 10년 이상 지금 끌어왔어요. 이걸 통과를 시키냐 마느냐를. 네네. 근데 요번에 이제 이것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요건 때문에. 예, 근데 아직까지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는 왜냐하면 지금 국회가 지금 열리기나 해야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적인데 아유, 이 네. 건이 이제 통과될 경우에는 채권이나 신탁 네네. 운용 부분에 있어 아주 약간 좀 위축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제 특히나 이제 그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지성으로 파생 상품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 이제 거래 감소 이제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바닥권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영향력은 조금은 좀 미미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금소법이 통과된다면은 좀 불확실성 해소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뭐 은행주나 증권주 중에서 조금 좀 반등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JP모건이 52주 신고가 경신했더라고요. 예. 부럽기 그지 없던데 우리 증시에서는 뭐 은행주, 증권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합니다. 여기에다가 메리츠중금증권, 뭐 증권까지 좀 확대를 해보자면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건의 영향력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투자를 뭐 하기에는 뭐 그렇게 뭐 큰 전략을 활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단지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 이것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면은 배당 매력은 좀 있거든요. 특히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 수익률이 5%가 넘어가요. 단기 배당 투자 같은 것들은 뭐 충분히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걸로 봅니다. 오늘 살짝 눌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말을 바라보는 배당 투자 같은 것도 가능해 보이고 우리금융 투자는 사실 하나금융보다는 조금 좀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쪽이 조금은 더 배당 투자 하시려면 더 괜찮은 것 같고 네. 단지 은행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대출과 관련된 규제라든가 네. 또 상품 판매와 관련된 이제 그런 정부 규제 리스크가 여전히 좀 상방을 좀 제한하는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은행주를 뭐 추세 투자를 한다든가 중기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이제 매수증금 많이 빠지는데 DLF 이슈는 아니고요. 이제 부동산 PF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더 민감하게 좀 작동을 하고 있죠. 근데 증권주 전반적으로는 요건 때문에 좀 흔들린다면은 특히 이제 그 시장과 동행하는 이제 그런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내년도에 시장이 올해보다 더 나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중기적으로는 시장하고 동행성이 참 강화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는 요번에 조정이 들어오면은 좀 대표주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